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364페이지부터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좀 살펴봤었고요. 그 내용하고 그때 이게 좀 중간에 끊겨서 좀 죄송한데 그 부분하고 오늘 지금 배우는 부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364페이지 보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뭐 여기서 출제가 안 됐다고 출제 꼭 또 다시 안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리고 뭐 너무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래도 그래도 우리가 수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잖아요. 그게 따른 이제 뭐 후속 조치로서 1996년부터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뭐 유보됐다가 98년부터 유보됐다는 건요. 그때 IMF부터 유보됐다가 다시 우리가 이제 IMF를 극복하고 그때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뭐 이 연역 자체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굵은 글씨 위주로 좀 잘 보세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자 보십시오. 개인별 연간 소득이 아니라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입니다. 그래서 내 연봉이 2천만 원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은행에 예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채권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일반과세 15.4% 그대로 원천 징수하고 만약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그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그러니까 이때는 종합해가지고 합산해서 이때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냥 일반과세 15.4% 원천 징수하고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선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종합과세에서 우리 누진세를 적용한다. 누진세라는 것은 뭐예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뭐 소득이 과연 어떤 소득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소득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소득법상 소득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요거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 특히 종합소득 관련해서는 뭐 예전에는 7개였다가 뭐 지금은 6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보세요. 자, 요 종합소득은 자 우리가 은행에 뭐 예금을 통해서 얻는 이자소득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에 투자해서 얻는 배당소득 그다음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얻는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면서 얻는 근로소득 그리고 우리 연금 수령할 때 얻는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가지가 여러분들 종합소득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종합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이 6가지가 나중에 우리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문자 여러분 따서 2배 사근 연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십시오. 2. 이자소득, 배당소득, 4.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2배 사근 연기 그렇게 해가지고 2배 사근 연기 6가지는 우리 종합소득에 들어가고요. 그 밑에 있는 퇴직소득 있잖아요. 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때는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뭐 양도소득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동산 같은 거 샀다가 팔았을 때 남는 차익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과세 방법 해가지고 아까 우리 종합소득 있죠. 2배 사근 연기를 대상으로 우리 종합과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중 6종류의 종합소득세 중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이런 것들은 뺍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 보면 이게 비과세 상품이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득을 얻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함으로써 뭡니까? 과세 표준이 작아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누진세를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적용되는 세율이 적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소득 중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는 제외한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바로 종합과세고요. 그 밑에 있는 분리과세는요. 그건 말 그대로 뭡니까? 따로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하면은 그만큼 과세 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 세입자 입장으로서는 유리한 거고 종합과세를 적용을 하면요. 그만큼 과세 표준이 합산되니까
가세 표준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불리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과세, 분리과세 그 개념 정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키워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는 좀 음행처리나 밑줄은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자, 없는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자, 비거주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뭐 실제 뭐 주소를 갖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그 발생 단계에서 원천 징수로 납세 업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우리는 정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없는 분리과세.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라도 자, 아까 없는 사람은 분리과세 적용하는데 있더라도 자, 여기 보시면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기속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명의만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과세 적용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이때는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4페이지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 막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숫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암기하겠습니까? 그 뭐 퍼센트지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 세 가지로 우리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분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 그래서 이 법률상에 어떤 법률에는 어떤 내용의 분리소득이 규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하나 외우자. 그래서 소득세법상 요걸 외우든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 두 개를 잘 비교하셔가지고 요게 어디에 속하는지만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소득세법에 의한 거. 자, 첫 번째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소득. 그 다음에 특례제한법. 자, 여러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금융실명거래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두 개밖에 없고 뭐 암기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요 두 개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출제는 된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줄 친 것들 위주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소득세법에 의한 그 분리과세 금융소득 있죠. 요것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 경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실명이네요. 그래서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거. 경매, 비실명. 그럼 세 번째가 직장 공제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인격 없는 단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3번이 여러분들 10년 이상 장기 채권. 그렇죠? 10년 이상 장기 채권. 네 번째가 직장 공제. 다섯 번째가 법인격 없는 단체. 여섯 번째가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소득, 금융소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여섯 가지 있죠. 여기 보시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전에는 선박이 있을 때는 제가 선박만 여러분들 주기차게 구분하실 때 외우시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뭐 선박이 따로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번 사회기반시설 채권 됐고, 뭐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세금 우대 종합저축. 그러니까 요 4번 정도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 우대 종합저축하고 저기 1번에 보시면 사회기반 시설 채권. 그 외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해외 자본개발 투자회사의 배당, 제외 동포 전용 투자회사의 배당, 뭐 집합투자증권 배당 소득의 가세 투자 등등이 있는데 이건 다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배우면 된다고요? 자,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암기를 하시고, 그 외에 이제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중에서 사회기반시설 채권하고 이제 세금 우대 저축 있죠. 요 두 개만 요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거다라는 거,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여러분들 한번 암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가 경매, 그 뒤에 건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경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실명 채권, 비실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 세 번째가 비실명. 세 번째가 10년간의 장기 채권. 그 다음 네 번째가 직장 공제. 다섯 번째가 비영리 법인. 그 다음 여섯 번째가 2천만 원 이하의 개인 금융소득. 이렇게
암기하기 쉽죠. 6가지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냥 2개 조심할 거는 사기반 시설 채권하고 그 다음에 세금 우대 저축, 그 이자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정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외 퍼센테이지는 뭐 암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만 그렇게 분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실 게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금융 소득 그 분리과세인데 한번 보세요. 1번 비실명 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배당.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번에 1번을 그 위에 소득세법에 의한 아까 2번 있죠. 그거랑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기존에 실질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이라고 규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비실명이라도 이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되는 이자면 어디로?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다. 요거 금융실명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봐두시고 그래서 3번에 1번하고 그 1번에 2번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은 보세요. 금융실명 및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행된 비실명 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뭐 이 자체는 뭐 그렇게 외우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출제한다면 3번에 1번을 갖다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발생하는 비실명 그 이자 같은 거 배당 이런 것들은 여기에 속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거 6가지 암기하시고 강의 들으십시오. 그래서 딱 할 때 정리를 하시고 수업할 때마다 계속 되뇌이면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맞자 종합소득 6가지 이입의 사근, 연기 이런 식으로 계속 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되뇌입시오. 그게 여러분들 한 문제가 여러분 합격에 직결되는 거니까 계속 틈나는 대로 그렇게 좀 뭐 쓰든지 없든지 뭐 어떻게 말로 하는 게 빠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5페이지고 아래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비실명 채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실명 채권 표가 지금 있는데 그 종류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종류만 한번 여러분들 이름만 한번 명칭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비실명 채권의 종류 해가지고 특히 첫 번째 거 있죠.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3개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 366페이지 보시면 고용안전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 이렇게 되는데 그 차이는 여러분들 뭐입니까? 그렇죠. 만기가 다르죠. 여러분들 만기가 앞에 거 첫 번째 거 외국환 평형 채권과 관련해서는 1년이죠.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은 1년, 나머지 3개는 5년이라는 거고 좀 차이를 두시고 그리고 이게 발행했던 연도를 보니까 이게 언제 주로 발행됐던 건가요? 그렇죠. IMF 때 그때 이제 많이 발행이 됐던 겁니다. 그 IMF 때 아무래도 내수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그럼으로써 뭡니까? 가정에 있는 자금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비실명에 의한 채권을 갖다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비실명 채권은 매입 매도할 때 실명 확인과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발행했던 그런 채권이다. 그래서 4가지 종류 기억하시고요.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과 관련해서는 만기가 1년이고 나머지는 5년이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비록 니네들이 매입 매도할 때는 비실명이라 하더라도 자 보세요. 마지막에 채권으로서 최종 소지자가 그러니까 채권이 계속 전전 뭐 양도가 되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종 소지자가 실명으로 그 채권에 대해서 우리 금액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자 뭐까지 증여세까지 면제된다라는 그 내용까지 좀 확인하십시오.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4가지 채권 그리고 1년, 5년 그리고 매입 매도 시에는 실명 확인, 자금 출처 조사 면제. 다만 최종 소지자가 그것을 갖다가 외국 채권을 상환받을 때는 그때 실명으로 상환받는다. 그러면 증여세까지 면제하는 그런 혜택을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내용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처음 이제 책을 이제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좀 낯설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 그리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 파트가 훨씬 쉽습니다. 물론 상품 파트 좀 짜잘한 거 말고는 한 번만 정리하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틀릴 일이 없어요. 우편같이 뭐 치수라든지 그런 개입된
부분적인 어떤 그런 단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수치 그런 것들을 암기 안 해도 되고 흐름만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숫자라든지 그런 것도 내용이 필요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훨씬 양도 적고 훨씬 더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을 먹지 말고 계속 좀 반복을 좀 하십시오. 좀 무책임한 말 같지만은 반복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계속 되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해가지고, 과거에는 2016년도 전까지는 1억 5천만 원 이상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그 예전에 3억이었었는데 이제는 1억 5천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럼 2억을 갖다가, 종합소득이 2억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3억, 2억이나 2억 5천이나 뭐 3억이나 다 똑같은 세율을 적용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3억으로 3억에서 1억 5천만으로 과세 표준을 갖다가 이렇게 표준을 낮췄다는 것은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더 불리해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도 이번에 또 더 세분화됐어요. 그 지금 5억까지 그렇게 구분이 됐는데 일단 거기 보시면 세율 자체를 좀 암기를 해야지 그 혹시 문제가 나오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모의고사라든지 뭐 문제집 통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좀 꾸민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암기를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 해가지고 과세표준입니다. 아까 우리 소득 6가지 있죠. 200의 사근 연기 해가지고 종합소득 때 그 과세표준이 만약에 내가 1,200만 원 이하다. 그래서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렇게 되면 여기 뭐라 되냐? 과세표준의 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6%면 얼마인가요? 6%니까 60만 원이죠. 60만 원. 그래서 60만 원이 바로 세금으로서 징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험엔 뭐 그렇게까지는 너무 간단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주로 두 번 이제 나오는 게 두 번째 단위에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을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2천만 원 중에 1,200만 원까지는 자, 우리 6%가 적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72만 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세율 보시면 72만 원 플러스 돼 있죠. 그 72만 원이란 말은 2천만 원 중에 1,200만 원까지는 72만 원을 과세가 딱 적용되고 그럼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800만 원 곱하기 15에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늘 말씀드리지만 케이스 문제들이 한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여기에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막 저 뒤쪽에 저기 보시면 뭐 5억 원 초과 그 단위에는 여러분들 이게 이번에 새로 확장이 되면서 늘어난 거니까 42%. 그러니까 내가 종합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42%라는 거, 이건 단위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큰 금액의 계산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가 단정은 못하겠지만 그럼 만약에 문제가 자, 한 5천만 원 정도로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5천만 원이면 지금 보세요. 어디 과세표준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됐죠. 그러면 그 우리 세율이 적용하는 거 그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6%, 그다음 15%, 24% 이렇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간단한 케이스 문제 제 문제집에 있는 거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문제집 가지고 계신 분은 그거 보신 분은 있으실 거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시면 6천만 원의 종합소득이 있다. 자, 이 사람은 소득이 6천만 원이네. 6천만 원의 종합소득. 그 다음에 근데 이 소득 중에 여러분 막 보면 어떤 소득 공제가 되는 그런 상품들을 구매를 한 경우가 있겠잖아. 그래서 1천만 원의 소득 공제. 자, 이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는 자, 얼마인가 해가지고 저는 582만 원이다 해서 OX 문제로 이렇게 낸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종합소득 자체가 맞긴 하지만 소득공제가 있다면 그것은 과세표준에 산입이 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6천만 원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1,000만 원을 뺀 5천만 원. 그렇죠. 5천만 원. 이게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즉 요걸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얼마까지? 1,200만 원까지. 그러면 자, 보세요. 1,200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6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4,600만 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자 1200만 원까지 요 세율은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는 6%, 여기는 15%, 여기는 2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계산하면 자 5천만 원 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5천인데 여기가 1200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는 6%니까 1200 곱하기 100분의 6 해서 72만 원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 여기 보시면 1200만 원부터 4000.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4600 곱하기 15 하면 안 됩니다. 자, 요 사이 구간이에요. 그러면 4600에서 1200 사이니까 3400입니다. 3400부터 100분의 15.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100분의 15, 510만 원이네요.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죠. 510만 원. 그 다음에, 자, 우리 4600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 자, 요게, 요거는 3400만 원까지. 1200. 여기는 400. 이렇게 하면 답이 5000 되죠. 그러면 요거는 400 곱하기 100분의 24 해서 뭐 4 곱하기 24면 96이 되나요? 예, 그래서 요건 96. 그래서 우리가 가세표준 잡으면 요거 3개를 더한 게 됩니다. 그래서 678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78만 원. 그래서 이런 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여러분 하시면 그 복잡한 문제들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뭐냐면 시간 한계상 뭐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뭐 수학 시험 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 보통 이제 요 단위 요 구간 정도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요 정도 요런 문제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풀어 놓으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만약에 그냥 계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박힌 부분은 아까 어디까지 확장이 됐다 했습니까? 5억 원 초과이 돼서 42%까지 거기까지 여러분 좀 암기를 해주고 중간중간에 암기하는 거는 좀 많이 힘드니까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가시면 든든할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와 납부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그 종합소득가세표준은 여러분 실제 이건 뭐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여러분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좀 케이스 문제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신고와 납부 관련해서 보시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했다. 자, 그때 우리 2천만 원 이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15.4% 그대로 원천 징수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초과가 발생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라? 신고해라. 언제?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가산세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행정법 수업을 하는데 그 가산세하고 가산금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수업을 하다가 그 문제풀이 이렇게 막 하는데 학생이 되게 자신 있게 막 이게 정답이다라고 했는데 그 가산세랑 가산금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 나중에 답이 아니어가지고 그 친구가 좀 무안했던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자신감 있게 뭐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시험장 가면 뭐 그 문제 가산세 가산금의 구별에 대한 문제는 100% 맞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뭐 우리는 여기에 그냥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신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라. 신고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요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 자금 세탁 방지 제도 관련해가지고는 내용이 그쵸 376페이지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비교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을 참 여기는 뭐 페이지 범위는 많아도 시험에 나올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정리하시면서 비교 정리 헷갈리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랑 그 기준 금액 같은 거 그런 것들 정도만 잘 비교하시면 돼요. 자, 366페이지 보시면 자금 세탁 방지 제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금 세탁.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그 어두운 돈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지금은 뭐 어떤 코인 그 관련해가지고 어떤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용도로도 쓸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예전에 특히 금융실명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그 출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검은 돈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제대로 잡으려고 실행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정책의 연장으로서 보시면 자금 세탁 방지 그런 제도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국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금융기관
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시면 뭐 사법제도라든지 그리고 다른 뭐 국제 기구라든지 그거 다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의 개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으로 위장하는 과정. 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 시험에 재당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꼭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자, 367페이지 보시면 불법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뭐 큰 어려움은 없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돈을 갖다가 적법한 걸로 그렇게 가장하고 탈세 목적으로 그렇게 돈을 가장하는 거다. 이렇게 가장 은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의심거래 보고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다음 장에 보시면 고객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칭 자체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 요거는 보고하라. 근데 이 보고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거 의심스러움,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데요. 이렇게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체국에서 만약에 근무를 하는데 그런 의심스러운 거래가 딱 발견이 됐다. 이분이 고액을 갖다가 거래를 하는 분이다. 쉽게 그렇게 보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고하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고액 현금 그 거래 보고 제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보고되도록 이렇게 앞에 게 여러분 전자가 주관적인 판단에서 보고하는 거라면 후자는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금액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막 모든 것을 여러분들 보고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뭐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것조차도 보고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깊이. 그러니까 우리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에 좀 의심스러운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우리가 출처를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 개를 해버리면 오히려 효율성도 떨어져버리고 그리고 제도의 목적 달성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기준 자체가 여러분들 좀 설정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범위 기준 그걸 갖다가 잘 비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67페이지 보세요.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자, 제가 여러분들 그 굵은 글씨 위주로 여러분들 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하고. 그래서 보시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그래서 이게 판단 주체는 누구라고요? 금융회사의 종사자. 그리고 이거는 그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바로 ST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심거래 보고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령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당한 근거가 있다. 이게 의심스럽다. 근거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고를 안 하면 그 처벌 규정이 있죠. 뭐 이렇게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이 가능하고 그 금융회사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중요하죠.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자 예전에는 여러분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상이다가 자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그 의심거래 보고 제도의 제한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비록 단돈 500원이라도 의심거래라고 생각이 된다면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다? 기준 금액이 삭제됐다. 그럼 기준 금액이 삭제됐으니까 예전보다 보고 대상의 범위가 훨씬 늘어났겠죠. 그래서 크게 보고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거래 보고 방법 및 절차라고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지난번에 시험에 한번 나왔고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 되게 강조를 해가지고 시험에 딱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가 좀 정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보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거래를 하는데 이게 의심스럽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요?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럼 보고 책임자가 필요한 것들을 기재해가지고 쭉쭉쭉 기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플로피 디스크로 제출을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칙은 뭐라고요? 뭐 여기 보시면 온라인 보고, 문서, 플로피 디스크 이게 원칙이래. 긴급하다 그러면 뭐 해라? 그렇죠. 전화 또는 팩스 이렇게 우선 보고하고 나중에 추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하고 긴급한 경우 그거 좀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의심거래 보고 정보의 법 집행 기간에 대한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아까 보고 책임자가 여러분들 금융정보 분석 원장에게 보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하겠죠. 이게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그런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근데 금융정보 분석원장은 수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보세요. 해당 금융자료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자, 요런 기관들은 뭐냐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집행기관이에요. 즉 금융정보분석원이 법집행기관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운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조사 좀 해주세요. 고발, 즉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자료들을 법집행기관에게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이 뭘 합니까? 의법조치. 그러니까 의법조치라는 것은 수사, 그 다음에 기소. 우리 기소라는 건 여러분들 딱 온리 뭡니까? 검찰청밖에 없는 거예요. 검사들밖에. 그래서 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뭐라도 기소를 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갖다가 보고 판단해가지고 이게 수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이따가 기출 문제 한번 보겠지만 요거 가지고 말장난이 심하다는데 저는 말장난 안 같은데 뭐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신 분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시험 끝나고 그 논란이 좀 많이 됐던 지문이니까 요 지문 여러분들 내용 좀 한번 확인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 표현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금융 자료를 검찰,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금융정보분석 그리고 그 법집행기관이 의법조치하죠. 금융정보분석원이 의법조치, 즉 수사나 기소 뭐 그런 것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이제 CTR에서 고액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심거래 보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준금액이 삭제됐잖아요. 근데 고액현금 보고 제도는 보시면 일정 금액 현금 거래를 우리 FIU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자, 그래서 2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2천만 원이 아니라 1일 거래라. 그렇죠. 한 번에 2천만 원 그러면 쪼개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씩 쪼개기 해가지고 입금을 해서 이런 의심을 갖다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편법을 갖다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거래가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중거래를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1일 거래라고 보일 정도면 역시 하루 그 1일 거래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보고가 아니라 자동으로 보고한다라는 거 보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 보고제도와는 구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금액 자체를 낮췄습니다. 처음에 5천, 다음에 3천, 그다음 지금 현재는요 2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아까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2천, 1천 삭제. 지금은 5천, 3천, 2천, 여기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는 5천, 3천, 2천 해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이다. 한 번이 아니라 1일 거래다. 요거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입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의심거래 보고제도에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융기관 직원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그렇게 밑줄 친 거 위주로 보시고 다음에 그 국제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국가가 밑줄 친 거 보세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지금은 마지막에 뭐라 했냐 적극 근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외국 사례 보시면 자, 외국에도 뭐라고 했네요? 세 번째 줄에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 금액이 우리나라는 2천만 원인데 외국은 어떨까? 근데 미국, 호주, 캐나다 얘들 달러 쓰는 친구들 있죠. 친구가 아니고 달러 쓰는 국가들 있죠. 자,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되냐? 그네들 화폐 단위로 $10,000를 기준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다중거래는 단일 거래로 판단하여 그 합의 보고 기준 금액을 넘을 경우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편법으로 쪼개기로 돈을 갖다가 뭐 송금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일 거래로 봐가지고 그 합산 금액을 갖다가 1만 달러 넘으면 자동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이게 저도 이 책을 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냥 이게 어떤 내용이 어디에 위치했다는 게 이게 눈에 선한데 이게 개정판에 이게 나오고 또 위치가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낯설기는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게 원래는 왼쪽 윗부분에, 아니 왼쪽 아랫부분에 있었었는데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튼 자 보세요. 자금 세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과 거래는 금융회사 스스로 판단해서 제외할 수 있는 뭘 두고 있다? 보고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모든 뭐 기준금액 자체가 기준금액에 부합한다고 무조건 보고토록 한다면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여러분 조사한다는 것은 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거 있죠. 뭐 국가기관이 거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거래하는 것 같이 이런 안전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스스로 뭡니까 판단해서 보고 면제토록 그러니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스스로 판단에다 좀 잘 체크하시고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나? 근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면 웬만한 거 다 면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니네들이 스스로 정해서 면제토록 하지 말고 법으로 어떤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 면제토록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지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캐나다, 호주 표는 여러분 보시면 돼요. 뭐 다 뭡니까? US 달러,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다 10,000달러 이상이다. 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고객 확인 제도라고 돼서 CD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확인, 그러니까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알자라는 겁니다. 우리 금융기관 실명법, 금융거래 실명법은요, 뭐하고 뭐만 알면 되냐면, 우리 여러분들 금융거래 실명할 때, 예금거래 여러분들 통장 개설할 때 뭐 알았으면 됐어요? 그냥 우리의 성명하고 그 명의가 실제 명의인지 그거 확인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과 실제 명의를 하는 게 우리 금융실명법에 의한 어떤 고객의 확인인데 좀 더 깊이 알자. 자, 뭐까지? 주소하고 연락처까지 알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고객 확인 제도 CDD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객 확인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 명의, 이게 금융거래 실명법이고요. 실명법에 적용되는 건 성명과 실지 명의 이외에 주소와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만약에 또 좀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금 세탁 등의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뭐까지? 이 사람이 실제 당사자인지 그리고 그 금융거래의 목적이 뭔지까지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금융거래 우리 실명법 상에서는 뭐하고? 성명하고 실지 명의. 자, 이것만 알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좀 더 강화된, 좀 더 고객의 확인 제도 CDD 관련해 가지고 자, 요거는 뭐까지? 주소하고 연락처까지. 근데 고객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건 그럴 때는 성명, 실지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당사자인지 당사자 여부, 그 다음에 거래 목적까지 이렇게 알겠네요. 이게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객 알기 제도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3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당한 주의로서 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쭉 밑에 이제 한번 보시면, 그건 하나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 거기 찾았나요?
예고 밑에 한 5번째 줄을 보면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 확인 제도의 기초에 해당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부터 고객 확인 제도고 금융실명거래 요거는 기초에 해당한다. 성명하고 실지명의 확인하는 거 요 기초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 뭐 2003년부터 본격 도입됐고 어쩌고 저쩌고 됐는데 어쨌든 뭐 이게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370페이지 보시면 고객 확인 대상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CDD 관련해 가지고 여기 CDD입니다. 여기 CDD 여기는 이제 EDD 이렇게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인데 자 CDD 여기 대상이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고객 확인 대상은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 개설이나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금융실명법에서 성명하고 실지명의가 이게 적용되는 거는 안 배웠나요? 금융실명법이 여러분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저기 앞에서 공부를 했죠. 지난 시간에 그 362페이지 보시면 그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의 밑에 보시면 뭐라고 했나요? 실명의 원래는 실지명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금융거래를 해야 되는데 예외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100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뭐 송금이나 외국환 거래 같은 경우는 실지명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비교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100만 원 이하 송금 같은 그런 경우는 면제되고 여기는요.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내용 유형의 문제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계좌의 신규 개설에 해당된다 그러면 뭡니까? 금액 자체가 뭐 50만 원짜리 계좌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뭡니까? 요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거, 고객 확인 대상이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규 개설이나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 그럼 뭐까지? 주소, 연락처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조 드렸던 건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네요. 2016년도에 계좌의 신규 개설. 그래서 진짜 우편금융상식은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 다 꼼꼼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면 정말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잘 찍는다, 이 문제를 못 찍는다, 그런 강사님이 계시든 또 그런 선생님이 계시든 그런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100% 신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언어 하나를 특정해서 집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객관식 문제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그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든 안 나왔든 아직 기출이 얼마 나온 것도 없으니까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다만 공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아는 거는 아는 말 못하고 객관식 문제에서는 지문 4개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고객 확인 대상 해가지고 계좌의 신규 개설일 때 고객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신규 계좌 개설이 뭔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신규 계좌 개설에 해당된다면 2천만 원이라는 금액 대상의 제한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예금 계좌, 위탁 매매 계좌. 이거는 당연히 계좌 개설 맞고요. 근데 자, 보세요.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처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시 있죠. 이걸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 공제 계약. 그럼 보험 공제 계약 같은 경우는 내가 200만 원짜리를 갖다가 보험을 들더라도 이때는 고객 확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대출, 보증, 팩토링 계약, 양도성 예금 정서, 표지 원 발행, 금고 대여약적, 금고 있잖아요. 은행 금고를 갖다가 빌리는 거. 그다음에 보관어음 수탁 등 이것들도 계좌의 신규 개설에 포함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고객 확인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보시면 아까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송금에 대해서는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외화는 1만 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금융기관 등의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말하는데 송금, 즉 무통장 입금, 외화 송금, 환전, 자, 자기압 수표 발행, 엄수표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있다. 그래서 요 위에 거랑 밑에 거 예시를 구분하십시오. 그럼 제가 만약에 자기압 수표를 발행할 때 2천만 원 이상이면 고객 확인 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2천만 원보다 미만인 경우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때 뭐 한 500만 원대 수표를 발행할 때는 고객 확인 제도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규 계좌 개설이냐 아니면 그 일회성 거래량 그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계좌 개설해서 보험, 뭐 팩토링, 금고 대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신규 계좌에 속하고 아까 우리 봤지만 자기압수표라든지 어음수표 지급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송금, 자기압수표, 어음수표 그다음에 선불카드 이런 것들은 요거는 일회성 거래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고객 확인할 때 어떤 걸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이게 편집 과정에서 다 끊겼나 봐요. 연락이 아니라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은 실지명의 플러스 뭐까지 주소 연락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등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뭐까지 확인한다? 거기 보시면 실지명의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목적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립 목적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밑줄 친 거 있죠? 그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세요. 고객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래는 실지명, 성명,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까지 확인하면 되는데 고객이 자금 세탁을 할 우려가 있다면 이 4개뿐만 아니라 뭐까지 이 사람이 실제 그 명의의 당사자인지 여부와 도대체 금융 거래를 하는 목적이 뭔지까지도 확인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게 바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에서 EDD 이렇게 됩니다. 그 바로 내용이 바로 4번이에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EDD 해가지고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여러분들 제가 밑줄 친 거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금 세탁에 우려가 있는 경우 뭐까지 실제 당사자인지 그 다음에 금융거래 목적까지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2016부터 뭐 이렇게 돼서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여러분들 3개를 잘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1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내용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새로 들어온 내용이니까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도 이 부분은 좀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개인 고객, 법인 또는 단체 고객, 그 의심스러운 경우잖아요. 자 보세요. 개인 쉽습니다. 그냥 키워드만 잡아줘요. 1번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 자, 의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뭡니까?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 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밖의 경우는 계좌 명의인이 실제 소유자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경우나 밝힌 경우, 스스로 밝혔다면 그때는 요거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고요. 법인 또는 단체 고객 해가지고 막 밑에 표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이런 경우는 뭡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의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확인 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1번 당연하죠. 자, 이런 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이제 문제 보세요. 2번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 소유자를 파악한다. 자, 개인 고객과 달리 법인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법인의 그 돈이 거래가 될 때 이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갖다가 물론 뭐 걔네들이 밝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1단계. 자, 1단계 뭡니까? 지분을 갖다가 보고 판단합니다. 원래 회사는 뭡니까? 경영 주체가 따로 있고 소유와 경영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주인은 누굽니까?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진 자예요. 자, 지분을 몇 퍼센트? 25%, 즉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를 이 실제 소유자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런 게인데 100분의 25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한 지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실제 소유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대표자 임원의 가반수를 선임한 주주. 그러니까 주주인데 힘이 센 주주예요. 그래서 회사의 경영을 갖다가 주도하는 사람들을 선임한 주주 있죠. 그래서 뭐 대표 등을 선임한 주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대 지분 증거. 그러니까 아까 100분의 25 이상이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주들 중에서 최대 지분 소유. 자,
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런 경우도 자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상 지배.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사실상 지배. 요 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여기서 우리가 확정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대표자. 대표자. 다 대표자. 예, 대표자. 뭐 어렵지 않죠?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를 실제 소유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자, 대표라든지 그 이사 등 하여튼 뭐 회사를 경영하는데 힘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를 영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적한 자들, 선임한 주주, 힘 있는 주주잖아요. 그 다음에 100분의 25의 지분은 아니래도 자, 그 주주들 중에서 최대 지분을 가진 자, 그리고 이것조차 없다면 이때는 뭡니까?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실제 소유자로 판단하는데 1단계, 2단계에서도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뭐다? 그냥 이제 뭐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즉 대표자 있죠.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파악된 실제 소유자 성명, 성현을 확인하고 기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5번 보시면 비밀 보장 및 면책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뭡니까? 금융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부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금 세탁 계획과 공중 협박 작업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금융기관 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내부, 금융기관 내부에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경우 그때는 괜찮다. 다음 두 번째는요. 외국 금융 정보 분석 기구에 대해서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면 법에 따라서 제공하는 경우 당연히 이런 경우는 점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볍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면책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1, 2, 3 있죠. 요거는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다? 손해배상 책임에 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법령에 의해서 물론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제공했다가 어떤 그 금융거래인이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해가지고 금융거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이때 보세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과실, 경과실인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분들 그 공무원 공부할 때 공무원이래요. 잠깐만요.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나요? 이 진도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였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 우편 쪽에서 공부를 했었죠. 우편 쪽에서 우리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실이 있을 때는 우리 집배원 우편 간서에서 직접 책임을 지는 게 아니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해서 구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구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국가 배상이든 뭐 관련해서 여기가 우체국이고요. 국가 여기가 뭐 직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A라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뭡니까? A는 우리 국가 우체국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구상을 할 수 있다. 언제만요? 고의 또는 중과실에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경과실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절대로 무서워서 일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월급도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일정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다가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항상 뭡니까? 그 공무원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한다면 공무원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하겠죠. 그냥 숨 마시고 있다가 퇴근 시간만 보고 퇴근하려고 그렇게 다들 할 겁니다. 그래서 경과실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앞에서 했었고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물론 이제 과실로 정보 제공이 할 수도 있어요. 과실로 이제 정보를 갖다 유출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면책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네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제공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그때는 배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재판상 증거 불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 집행 기간 등에 제공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증거 불인정. 세 번째는요, 그렇죠. 나가서 정언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면책 규정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언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굵은 글씨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재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에 따른 제재를 해야죠. 첫 번째 허위 보고 사실을 누설했다. 그러면 징역, 벌금. 그 다음에 신고 의무 위반, 신고 사실 누설 역시 징역, 벌금. 그 다음 허가받지 않은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의 금융거래 뭐 이렇게 제재를 갖다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형사 처벌을 갖다가 이렇게 받고 4번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감독명령 등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래도 행정처분 받네요. 과태료 해가지고 어떤 질서벌이 부과된다. 이렇게요. 제가 징역하고 벌금하는 여러분들 법원에서 판단하고 나중에 전가가 남는 그런 형벌이라면 과태료는 뭡니까?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이 부과하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거고 전가가 남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약한 그러니까 그 범죄 중한 정도를 따져가지고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 형벌로 갈 거고 그리고 가소한 그런 범죄들 있죠. 약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태료 부과된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제재가 있다 정도 보시고 그 밑에 표를 갖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데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명 확인, 금융 실명제와 고객 확인, CDD 비교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아까 이거 봤던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명 확인, 금융실명법 해가지고 그 적용 범위 한번 보세요. 은행업, 수신, 한업무, 증권업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지만 자 여신, 보험, 공제, 카드업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면에 여신, 보험, 공제, 카드는 고객 확인, CDD에는 적용이 됩니다. 여기 이상하게 뭐가 글자들이 이렇게 쭉쭉 빠져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그 고객 확인에 보시면 5조 2, 1항 1호 신원 확인 CD라고 되어 있어요. CD가 아니라 여러분 CDD입니다. CDD. 그 D가 빠졌으니까 CDD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고객 확인보다 좀 더 강화된 고객 확인, 자금 세탁의 우려가 있을 때 우리 실제 명의하고 실제 당사자인지하고 그 거래 목적 여부까지도 아는 거 있죠. 그거는 EDD, 그건 제대로 돼 있는데 CDD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 한번 보시고요. 확인 대상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계좌 개설 시 그 다음에 100만 원 초과 송금 시 아까 그랬죠. 100만 원 이하의 송금에 대해서는 이게 실명 확인이 면제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페이지가 아까 362페이지 있죠. 그거랑 여러분들 잘 구분하십시오. 자, 그거 확인 대상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CDD는요. 계좌 개설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거래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그게 370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된 고객 확인은요.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에 의심 및 자금 세탁에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뭐까지? 얘네까지 다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법에서는 성명과 실지명의, 그 다음에 고객 확인 제도에서는 고 플러스 주소와 연락이 아니라 연락처입니다. 왜 이게 끝에 글자들이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연락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된 것은 뭐까지?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증은 보세요. 실명 확인. 우리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계좌 실명 확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하면 되죠. 그래서 실명 확인 증표에 의한 검증입니다. 검증. 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증.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검증. 그 다음에 뭐 오른쪽 거는 보시면 고객의 위험에 따른 차등함 및
고객 확인 의무화 해가지고 신원 확인 검증 의무, 거래 목적 및 용도 확인 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 내용들이 들어온 만큼 이번에도 또 안주 출제가 뭐 유력한 겁니다. 유력한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정말 여러분들 뭐 틀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STR하고 CTR 있죠. 그거까지 비교, 서로 양자를 비교를 하는 거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실명법과 그다음에 고객 확인 제도들 그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4페이지 보시면 우리 재작년에 기출됐던 거 있죠. 아, 그리고 뭐 저기 보니까 이번에 뭐 노사 합의에 의해서 내년에도 계리직 시험이 이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 이렇게 글이 이렇게 쭉 그 단체 톡에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예, 뭐 좋은 일이죠. 뭐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갑자기 수험 기간을 갖다가 지금 며칠 남았죠? 한 90일, 80일 뭐 이렇게 있으면 80일에서 갑자기 플러스 365일을 더해서 마음이 편안하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혹시 다음에 내년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 원래 최선을 다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매번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목표를 갖다가 1년 플러스해서 여유 있게 공부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공부라는 거는 악착같이 집중적으로 할 때 그게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끝나고 좀 며칠 좀 쉬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책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번 시험에 올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험, 그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은 아, 내년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좀 더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야겠다. 뭐 기초를 탄탄히 쌓을 게 뭐 있습니까? 빨리 닥치고 닥치고란 말이 아니고 집중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왜 방금 이 표현을 썼냐면 그 닭공이라는 말을 제 학생들이 공무원 준비생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언어 자체를 막 그렇게 험하게 쓰는 편은 아닌데 하도 그 친구들이 닭공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금 표현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무조건 이번 시험에 올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좀 아슬아슬하게 뭐 시험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 공부한 게 그 진짜 다음 시험에 바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그 공무원 시험이 매년 있다고 아니면 다음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번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이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는 시험이 바로 다음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험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4페이지인데 자, 그 기출 볼게요. 1번. 옳지 않은 것. 자금 세탁이란 아까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자금에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맞죠? 그 다음 STR은요. 그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러다가 지금은 현재는 기준 금액 없다. 이게 금융기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제도. 그래서 이거 CTR하고 비교하셔야겠죠. 3번 보세요. 금융정보 분석은 보고된 혐의 거래를 조사 수사해요. 자, 얘네들이 조사 수사할 수 있는 조사 수사와 같은 의법 조치는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법 집행 기관에 있다고 그랬죠. 뭐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뭐 그런 쪽에 있는데 금융정보 분석원이 어떻게 혐의 거래를 조사 수사합니까? 요거는 혐의 거래인지 여부를 갖다가 분석해 가지고 조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법 집행 기관에 기소 등의 의법 조치를 의뢰한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법 집행 기관이 조사 수사, 기소 등의 의법 조치를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틀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4번 보세요. 고객 확인 제도 확인 대상이 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는 해가지고 저기 연습 많이 했었던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 표지 업 발행, 금고 대여 약정. 요거는 자 뭡니까? 신규 계좌 개설, 신규 개설이기 때문에 금액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구분하셔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요건 맞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74페이지 보세요. 예.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국제협정이라는데 여기도 내용이 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읽어보시고 개요 정도 보세요. 정기 금융정보 제출이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조세 관련 조약에 따라 이게 조약에 따라서 국가 간의 금융정보를 위하여 국내 금융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상대국 거주자 보유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조약에 따라서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한미 간 국제 납세 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서 FATF
CA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미국과의 조약이고 그 다음에 375페이지 보시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여러 나라에서 체결한 조약이구나 해가지고 거기 정도만 OECD는 그것만 체크를 하십시오. OECD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표준 공통보고 기준을 제정하여 협정에 대한 이해와 금융회사의 의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ECD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75페이지 보시면 금융회사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자,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협정을 위해서 그러면 이런 협정을 맺었는데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 해야 되는 거 실사의 의무, 실사.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이죠. 보고 대상 해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사 절차를 수행해라. 실사하고요. 그다음에 정보 수집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굵은 것이 위주로 좀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 대상 금융계좌의 종류해서 예금계좌, 수탁계좌, 자본지분, 재무지분, 뭐 현금가치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출제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한번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보고 대상 금융계좌인데 중요한 건 오히려 그 뒤쪽에 있는 거 있죠. 보고 대상 제외계좌 있죠.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예금계좌, 수탁계좌 등 그 굵은 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보고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인데 보고 대상에서 빠지는 그런 예금 계좌는 어떤 게 있는가? 자, 보세요. 개인 퇴직 계좌, 그다음에 생명보험 계약.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자, 조세 회피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퇴직, 조세 회피를 위해서 개인 퇴직 그 계좌에다가 여러분들 돈을 넣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 계약 같은 거, 이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넣는 건데, 그리고 생명보험의 특성상 그렇게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것들 조세 회피 등에 사용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금융계좌를 제외 계좌라고 하고, 요게 됐으면 잘 보세요. 요거는 보고하는 것도 빠지고, 아까 우리 실사 의무, 보고 의무 등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빠집니다. 보고뿐만 아니라 실사, 보고 체크하시고 실사 체크하시고 계좌 잔액 합산 대상 금융계좌에서도 제외된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씨도 한번 보세요. 퇴직연금계좌 등의 특정 저축계좌, 특정 정기생명보험계약, 그 다음에 뭐 유산계좌, 결제, 개탁, 기장 등 이런 것들은 우리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대상 계좌 그리고 보고 제외 대상 계좌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이 새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끝났네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마지막 챕터죠. 우리 보험 파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